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밌다. 예. 박시동의 경제본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비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소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밌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애교로 아주 재밌는 시츄에이션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월요일입니다. 심도 깊은 취재로 늘 이제 저희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해주셨던 기사님께서 잠깐 휴가 때문에 새로운 얼굴, 새로운 뉴페이스 모셨습니다. 일단 스픽스 처음 출연하신 거니까요. 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백경록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빗길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차가 뚫었죠. 그러니까 스픽스 대구에 계시는 백경록 기자님. 네. 평소에 그 취재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월급 받는 사람 바쁘다고 그래야죠, 뭐. 네. 저희 스픽스 이제 독자님들 처음 뵙는데, 요 코너는 저희가 이제 알고 보니 코너라고 해서 사실은 흘려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야, 그거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많은 얘기들이 숨어져 있었고, 알고 봤더니 장막 뒤에 엄청난 게 있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경제적으로 쏙쏙 뽑아서 설명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는데, 오늘 백 기자님이 준비하신 주제, 우리가 어느 분야를 또 알고 보니 해봐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은행 쪽을 한번 은행이요.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우리 국내은행 자산 기준으로 네. 빅5 은행이 몇 개는 아니죠? 빅5가 몇 개냐고 하면 혹시 세 개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빅5가 어디 은행인지 네.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예. 국민, 하나, 신한. 국민이 압도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신한. 우리 여기까지는 잘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 4위, 5위가 좀 헷갈리죠. 여기 이제 기업은행 들어가신다는 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기업은행 네네. 안 들어가고 농협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은행하고 농협이 4위를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4, 5위가 그렇죠. 우리은행이냐 농협이냐?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수익이 농협이 5조 7,660억 원. 아유, 저기 나오네요. 여기 누적입니다. 누적이요. 누적 이자 수익이고 올해 3분기 누적까지. 우리은행이 5조 6,170억 원을 아이고야. 기록했습니다. 농협은행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예. 하여간 그러면 농협이 이자 수익만 본다면 야, 이거 4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준을. 그렇죠. 누적 이자 수익만 선전했네요. 보면은 그런데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농협이 빅4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고로 5대 은행 3분기까지 총 누적 이자 수익은 네. 30조 9,366억 원이었습니다. 5대 은행을 다 합쳤을 때 3분기까지의 누적 이자 수익이 30조. 엄청나네요. 그렇죠. 역대급입니다, 사실은. 작년이 퇴제인데 올해가 더 많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은행은 뭐 30조 이상 그 이자 수익만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한마디 하셨죠. 예, 그 종로를 타고 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네. 뭐 상생이니 뭐니 이런 걸 좀 해보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사실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알고 보니 천문학적 이익을 저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문제는 지금 굳이 농협을 갖고 오신 이유가 이게 국정감사 때 이렇게 천문학적 이익을 보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드리려고 짚어보시죠. 이제 예. 하는데 그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달 13일 밝힌 내용인데요. 네.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지원 사업비 4조 3,224억 원을 조성해서 네. 전체 사업비의 46%,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절반이죠. 예. 약 2조 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으로 사업 관리비 명목으로 아이고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저렇게 천문학적 이득을 봤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어디다 썼나 봤더니 지금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농업 지원 사업비라는 돈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 8년 정도를 쭉 보니까
저 4조 정도를 사실은 우리가 이름도 농업지원비니까 그렇죠. 어디 농업에다가 잘 지원하고 농업인들도 살리고 뭐 어떻게 했겠지 하고 있는데 어라? 인건비나 관리비의 반을 썼다. 네. 그게 밝혀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야,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제 예, 예. 그 관리비를 절반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작 사업 그 본래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잘 쓰기 위한 관리비를 해봐야 많아봐야 10에서 30 정도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거의 반을 야. 여기 이제 자세히 좀 예, 뜯어보니까 한번 뜯어보시죠. 사업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매년 직원 한 명당 네. 1억 5,600만 아이고야. 원 정도 평균이었고요. 예. 여기에다가 최근 5년간 퇴직자 네. 중에 네. 특별 퇴직 급여를 수령해 간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한 명당 3억 아이고. 7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인 지원하라. 우리나라 농업 발전시켜라 하는 돈을 줬더니 그 일하는 직원들은 평균 1억 5천을 받고 있고 퇴직하면은 또 3억 7천을 받고 있고. 이야. 요게 그냥 퇴직금이 아니라 특별 퇴직금이라는 원래 명목이- 퇴직금 말고 또 특별 네.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특별하다라는 야 숨겨진 신의 직장 느낌이 나는데요. 진짜 기자님이 알고 보니로 가져올 만한데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돈을 여기다 쓴 겁니까? 이게 예. 그 농업 지원 사업비 이제 농협법에 따라 예. 이 NH 농협 등 계열사들이 네. 농협중앙에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농협중앙회라고 한 가운데 있고 그렇죠. 은행, 예. 뭐 농협은행, 뭐 농협 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보험 뭐 등등등 있을 거 투자금융 아닙니까?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가 중앙회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명칭 사용료로 불리다가 예.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 예. 농협은행은 현재 2.45%에서 2.5%까지 적용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상하게 이게 지금 그 우리 당기순이익이나 누적 이자 수익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농협은행이 2013년 대비해서 890% 네. 아이고야. 큰 폭으로 증가한 예. 당기순이익을 거뒀는데 네. 문제는 농업지원비 부과액은 오히려 1,000억 가량 줄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줄었는데 이 중에 50%는 또 관리비로 쓰고 있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농협 중에서 이제 계열사 중에서 농협은행,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이 890%, 거진 뭐 좀 심하게 뻥쳐서 10배 이상 늘고 그렇죠. 있을 때 오히려 농업지원금으로 보내야 되는 분담금은 대래 줄었다. 그렇습니다. 800, 900억 좀 뻥 좀 심해서 1,000억 정도를 줄였다. 상당히 줄인 거죠. 네. 아이고야. 이게 근데 순이익이 이 정도면은 뭐 얼마나 되는 돈이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8년간을 예, 예. 말씀드리니까는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5,430억, 34억 원 정도인데 네.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뭐 중앙에 안 보내면 예. 사위는 확실한 거잖아요. 순이익에서 요만큼만 중앙회로 안 보내고 그렇죠. 농협은행에 그 돈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 그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은행 정도는 아, 편안하게 가뿐- 제끼면서 가뿐하게 넘어가는 4등 할 거죠. 돈인데 이게- 저거를 왜 중앙에다가 자꾸 내라고 그렇죠.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다. 이게 이제 오히려.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게 이런 게 들어가면서 사위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농협 노조 위원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예.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농업 지원 사업비 인상은 노동조합원의 급여 복지 후퇴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이다. 네네. 농업 지원 사업비 2배 인상을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여 특별 성과급 2022년도에 200만 원 플러스 400%였다 그래요. 네. 2023년에는 1,000만 원 플러스 400%로 네. 상향해서 그 혜택을 노동조합원에게 돌아오게 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발표했었습니다. 뭐 노조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다. 농업 지원비 저거는 뭐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일단 그걸 딱 막으면 그거 막아지는 만큼 성과급으로 해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더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노동조합원이든 아니면은 그 NH농협의 임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국회에서는 지금 힘든 근데 저기 농업인들의 보면은 노조 예. 위원장님이 농업 지원 사업비 2배 인상을 총력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하니까 앞으로 좀 2배씩 더 내라는 게 뭔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저걸 저지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요 부분을 그 국회에서 지금 2배로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012년에 사업 구조 개편으로 네.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이제 농협중앙회와 NH농협 이렇게 이제 신용사업이 분리되면서 네. 사업 부분, 신용사업 부분의 금산분리 예외 적용이나 예. 조세 감면 등의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은 부가액은 줄었으니 네. 이걸 이제 그 2.45%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 이거를 2배로 올려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영상 있을까요, 혹시?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저렇게 이제 법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좀 하도 안 내니까 그렇죠. 강제적으로라도 좀 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이게 명분은 좋은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 쳐요. 그래서 노조의 반발도 뚫고 어쨌거나 더 많이 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걷어봤자 농업인들은 흘러가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그런 구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저 50%를 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네.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차피 2배로 해버리면 물론 이제 약간은 더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허투루 쓰는 돈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누가 예. 이제 반기겠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네네. 농협중앙회에 지난 5년간 그 100명이 넘는 그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회사로 취업을 합니다. 네. 이게 중앙회 퇴직 인사 재취업이 교육 지원 25명, 금융 지주 13명 뭐 이렇게 자회사로 가는데 네. 이게 5년간 보니까 109명이에요. 아이고야. 그런데 네. 퇴직자 그 기간에 퇴직자가 273명이었습니다. 거의 뭐 좀 뻥 좀 못해서 반 정도는 다 계열사로 또 재취업을 그러니까 했네요. 이게 저 나이가 다 차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네네네. 저 계약이 끝났든 모르겠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또 갈 데가 생긴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이 계열사는 또 고액의 연봉을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퇴직자들 중에서 네. 명예롭지 못한 퇴직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거나 아하. 위조 서류에 의한 가족 명의 대출을 하거나 뭐 아이고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분들이 그 퇴직할 때 또 특별 퇴직금을 또 받아갑니다. 그래도 받아갔다. 이게 예. 얼마냐면은 예. 109억 850만 원 중에 한 명당 4억 2,300만 원의 아이고야. 또 특별 퇴직금. 우리가 이제 퇴직금하고 특별 퇴직금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 특별한 퇴직금을 또 받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이 이런 돈들을 가지고 네. 아니면은 이제 농업인들한테 쓰라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엉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늘 기자님이 안 갖고 왔으면 우리 이거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러니까 농협은 사실 농업은 뭐 천하지 대보냐라고 해서 사실은 또 21세기에는 다시 또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국토 보존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식량 안보 관련해서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협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뭐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 보호책을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키워왔는데 그러면서 잘 하겠거니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농협중앙회 농업지원금 내는 거는 그거 내봤자 우리 성과금만 준다라고 해서 버티고 앉아서 내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그 돈은 잘 쓰고 있나 봤더니 그 돈은 대부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 해먹고 있고 그것도 또 어떻게 받나 했더니 뭐 퇴직하는 사람 퇴직금 챙겨줘, 징계받을 사람 징계 퇴직금 챙겨줘. 그런 사람들은 또 그 퇴직금 받고 계열사로 또 룰루랄라 재취업 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네 지금. 이게
뭐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엉망진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가 할 말이 사라지는데 예. 거의 엉망진창에 가깝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왜 이렇게 농협은행이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 이게 좀 방치가 됐을까요, 이게? 여러 원인이 가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찾아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인물이 맑으면 네. 다른 인물도 맑은데 그렇죠. 인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농협은행에 농협 조직에 윗물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오늘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까지 윗물입니까? 물론 이제 기자님 우리가 깡다고 한번 윗물을 보여주시죠. 어디까지로 어디입니까? 봐야 어느 되느냐라고 윗선을 말씀하시면 저격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낮은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농협은행 회장이 농협은행의 회장. 예. 아우 세게 가시네. 그 농협은 이제 쭉 보면 예. 그 우리 농협 중앙회 회장이 있고요. 그렇죠. NH 농협은 다시 또 회장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중앙회장은 이제 직선이고. 그렇죠. 예. 예, 그 조합의 장들이 네네. 모여가지고 요즘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 4년 담임인데 이것도 연임하시겠다고 예. 뭐 하셔가지고 그것도 연봉이 쉽게 8억인가 하죠. 뭐 이렇게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보다는 뭐 각 단위 농협장, 조합장들이 모여서 뽑는 농협 중앙회 직선제 회장 말고 그렇죠. 농협은행, 네, 은행의 회장 그렇죠. 여기가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문제가 많아요. 예, 예, 일단은 말씀해 이게 우리 주시죠. 출신 선물이 출신 모피아. 선- 아 이것도 모피아 관치입니까? 네네. 이 말씀 주시죠. 이게 예. 모피아는 뭐 사람들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LH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특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예. 상대적으로 모피아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모피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재경부, 직영부 출신들이 산하 네.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대 가지고 모피아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집단입니다. 네. 이 현 이석준 회장이 올해 1월에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지금 회장님 조남이 이석준. 그렇죠. 근데 올 1월에 들어왔습니까? 이분이? 네네. 예. 그럼 이제 좀 감이 잡히잖아요. 예. 저기 나오시네. 아, 예. 저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 1983년에 예. 그 공직에 입문하셔가지고 예.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에 보면 기획재정부 제2차관 차관까지 하셨고. 아유 그거 더 나옵니다. 이게 아, 이거 더 나오네. 국무조정실장까지 국무조정실장까지 했네. 예, 이렇게 예. 근데 잘 몰랐어요. 윤석열 대선 캠프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까지. 네. 윤석열 대선 캠프 대통령 이 선거 때 예. 캠프에 참여를 했고 예.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 고문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올해 1월에 아하. 들어오셨다라는 네, 거죠.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셨네. 이게 낙하산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 게 이게 그렇습니까? 뭐냐면 네. 인수위를 거쳐요. 임원 추진위원 예,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 거치긴 이게 거칩니까? 공식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데 예. 이 임원추천위원회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게 또 국감에서 거치긴 거쳤는데 내용상 들여보면 문제가 있다. 네. 어떤 문제가 예, 있습니까? 위원회 간사를 농협금융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해서 예. 위원회 자율성이 제한됐다라고 나왔고요. 그 그 다음에 공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네.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사람을 추려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안 하고 추천을 했다? 헤드헌터에 의뢰를 했다고 하네요. 헤드헌터에 의뢰를 네, 했다. 네네. 이런 거 참 보기 어려운데요. 외부 인사의 추천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 그 기준 없이 인사 추천이 진행됐다고 해요. 추천 그리고- 기준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농업 관련한 어떤 정책을 그렇죠. 했다. 네. 금융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기가 있었다. 뭐 자격증이 뭐 있다라든지 있다, 몇 년 이상 일을 이런 했었다라든지 있겠죠. 은행일이니까 또 네네. 은행 관련한 업무를 못했든지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받든 추천해야 되는데 아예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회의록 기재도 허술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록 기재가 허술하다? 네, 이게 이게 회의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없었고 깜깜이네요. 객관적 관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노출됐으니까 이게 인수위를 거치긴 했는데 예. 이걸 제대로 거쳤다라고 보기에는 아하.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윗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농업 지원비 비율만 높인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하. 하여간 이 모피아가 이 농협 회장을 맡고 있다라는 거,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다른 은행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농협에 대해서 모피아들이 또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는 뭐 근데 여기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네. 모피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현 이게 지금 4, 5위를 이제 다투고 있는 네. 이 우리금융그룹의 임종영 회장님도 아하. 이 그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네. 대표적 모피아 인사입니다. 예. 모피아들이 NH농협 회장을 계속 맡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모피아들이 NH농협 회장을 맡고 있으니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 농업인들의 사정을 손톱만큼이나 생각해 주는 어떤 관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단순히 자리 보존 또는 뭐 좋은 자리만 찾아다녔을 거라고 의심이 되지, 거꾸로 진짜의 절실한 농업 정책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모피아라는 단어가 좀 듣기 좀 불편하시면 네. 기재부 출신이라고 하든 예. 이분들이 금감원이나 아니면은 네. 이제 이런 그 쪽에서는 그래도 네.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 지원 사업비 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네. 살펴보면 예. 이 NH농협 등 여기에서는 주기 싫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조도 주기 싫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로비도 해요, 안 주려고. 예.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보니 이분들이 회장인데 네. 회장들이 이거 우리 농협에 꼭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출신들을 보니까 그런 이런 말씀이시군요. 판단이 좀 든다는 거하고, 네. 제가 한 가지 좀 준비해 온 게 네. 우리 이원택 의원이 지난 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예. 지난해 농가의 농업 소득이 30년 전인 948만 원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아, 농업인들의 소득이 30년 전으로 네. 후퇴했다. 그리고 농가 부채는 30년 전보다 864만 원 증가했고요. 오히려 부채는 30년 전보다 더 늘었고 처참한 상황이네요. 9월 말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 명 중에 예. 56만 3천 명의 총 부채액이 예. 78조 3,495억 원입니다. 아이고야. 1인당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이게?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대출이 농업 해가지고 저거 갚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예. 나온 자료인데요. 농업인들의 자살률이 일반 다른 직종보다 1.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농업인들은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소득이 30년 전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직종을 보더라도요. 그런 상황이고 부채는 더 늘었다. 네. 그러다 보니 괴로움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종보다 1.5배나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고민을 해도 시원치 않을 농협에서 위에서는 모피아들 자리받아, 노조는 성과급 받을 생각만 해. 그 다음에 그 농업인 지원금으로 내려주는 데는 관리직들이 다 빼먹어.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이네 여기. 그런데 기자님이 이 모든 그 비리의 어떤 그 키워드로 잡은 거는 역시 모피아가 윗물부터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조적인 게 딱 보인다면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네.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배 구조를 보여주는 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농협의 지배구조다. 제일 위에 보시면 전국 농협 조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중앙회, 그다음에 네. NH농협 금융지주제 계열사들이 쭉 있습니다. 네. 금융 지주가 돼 있죠. 그리고 지주 밑으로 쭉 저렇게 나눠져 있죠. 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예. 이게 농협은 농협만을 위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은행만을 위한 법이 있는 것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국민은행만을 위한 법도 없고요. 네. 근데 농협은 이 농협을 위한 농협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통제를 위한 게 아니라 네. 농협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예. 여기 이제 조금 읽어 드릴 건데 네. 여기 보면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경제지주회사, 예. 농협 금융지주회사, 네. 농협은행, 농협 생명보험 네. 등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에 부과금을 면제한다. 아하.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가 네. 얼마 전에 소송을 했었어요. 예.
우리도 저기 농협에 소속돼 있는데 네. 전기료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니? 아하. 이렇게 줬어요. 네. 여기 이제 그 법이 뭐라고 했냐면 요 안에 있는 법에 예.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줬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농협법에 따라서. 예. 그리고 실제로는 농협은행 성장은 네. 이런 농협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예. 국가의 당연한 그 지원비 이런 것들이 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배 구조 위에 보시면 네. 제일 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예. 전국 농협 조합원이 있어요. 예. 여기 260만, 205만 뭐 네. 하여튼 이런 200만이 넘는 조합원들이 주일인데 예. 사실은 NH농협금융지주는 단기 수익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급여도 엄청나게 받고 뭐 특별퇴직 상여금 받아가면서 이분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국 농협 조합원들은 이제 이게 부채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속값 떨어지면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실은 NH농협 금융지주가 전국 농협 조합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예. 이익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되돌리는 작업들이 예. 필요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윗물을 좀 바꿔야 되는 아하. 최소한 이게 임추위 때 예. 뭐 이제 그 농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식과 예. 어떤 지혜와 또 이게 결단을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기사님 취재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진짜 야, 또 거기야, 또 모피아야, 또 어딘가에 또 달콤한 꿀이 있는 데는 또 이렇게들 득실득실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너무 좋은 오늘 취재 말씀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위에, 조직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협을 이루고 있는 조합원, 우리 농민들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제일 위에다 갖다 놓고 이득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렇죠. 밑에서 오히려 꿀들을 다 빨아가는 상황인데 이 구조를 한 번은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윗물부터 쭉 다시 한번 조직 쇄신이 되고 법도 좀 바뀌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질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그게 어디 농협뿐이겠습니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은행 얘기도 하셨고 우리금융주주 얘기도 하셨지만 이 모피아들이 판치는 이 관치금융 끝장을 내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라는 작은 알고 보니의 키워드를 가지고 관치, 모피아의 이런 문제까지도 쫙 그 장막 뒤에 있는 얘기까지 알 수 있게 해주신 좋은 취재였습니다. 기자님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좋은 취재 해주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알고 보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경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예,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경제뉴스를 제가 쉽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메가톤급 핵포텐급 이슈가 있어서 먼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이겁니다. 네, 내년 6월까지 앞으로 8개월간 공매도,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라는 소식인데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죠.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금융당국이요. 어제입니다.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오늘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는데, 뭐 일단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명분은 시장의 신뢰 회복 이런 걸 명분으로 걸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입장이 뒤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예, 내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파는 거. 그래서 차입 공매도. 여기 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데요. 이 차입 공매도만 현재까지 합법인데 그동안은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일단은 무차입 공매도도 많고요. 또 개인과 외국인 간에 또 개인과 기관 간의 이 규제 차익이 너무 심해서 개인들에게만 불리하고 기관들에게만 너무 유리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비해서 처벌은 또 너무 약하다. 이거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등등등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를 할 때 담보 비율이 105%인데 개인은 120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상환이 90일입니다. 잠깐 빌려온 거 공매도 하고 좀 있다가 90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은요. 상환 기일이 없어요. 사실상 무제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요. 외국계 홍콩이죠.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 파리바하고 HSBC였어요. 여기서 고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돼가지고 양사 합쳐서 약 560억짜리 공매도가 적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에 관한 그런 누적적인 문제를 늘 지적해왔던 분들이 많고 특히 얼마 전에 적발된 그것까지도 이제 약간 불을 당겨서 공매도 제도를 바꿔라 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상 공매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금융위원장이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의 입김이 이 중요한 시장에서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제도를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큰일 날 것처럼 해서 공매도의 어떤 제한이나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냈었는데 이게 뭐죠? 불과 1, 2주일 만에 입장이 휙 바뀌어서 전면적이고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의의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 현재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드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청원도 2차에 걸쳐서 지금 5만 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2번이나 국민청원을 채워가지고 제발 좀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해서 국회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번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이게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걸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공매도가 가진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거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이거와 약간 논의의 결이 다른 거죠. 당장 오늘부터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왜? 제도 개선을 꼭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또는 금지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빨리 완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한을 정할 것이냐, 정한다면 왜 6개월, 내년 6월까지냐, 이런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단 금지해! 라고 했다는 게 너무나 급작스럽다라는 또 평가가 한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일단 총선 때까지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께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뻥 하고 발표하고 나서 총선 뒤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제2의 서울시 김포 공약처럼 또 그런 식의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년 6월까지 그렇다면 일단 벌어졌으니까요.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전산화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산화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가 쉬운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실효적인 개선이 내년 6월 안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한 역시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상승이죠. 왜? 공매도가 없으면 일단 하락 매수 주체가 없게 되죠. 또 하나는요 공매가 없다는 전제가 확정이 되면요 그동안 공매하려고 빌려놨던 물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이른바 숏 스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승세로 탈 것이다 라는 전망은 당연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모아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쌓여져 있던 수많은 공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정확히 한다 라고 하면 뭐 그나마 오케이. 자, 그런데 당장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정말로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일단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이거를 다 모아서 판단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다른 호재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보양체계 하나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제도를 바꿀지 안 바꿀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주가 부양의 의미, 개미 달래기 표심 잡기용의 그런 어떤 목적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 정도의 효과는 보지 않을까. 또 하나의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오늘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재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택근무들이 많이 줄고 있더라. 그래서 약 60%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40% 정도는 재택이 줄고 있더라 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총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곳의 58.1%가 현재 재택근무를 일단 시행은 하고 있다. 그러면요 더 많은 비율이죠. 약 42% 정도는 줄였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미시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집에 있게 되니까 더 넓은 집을 선호하게 되기도 하고요. 컴퓨터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꾸게 되기도 했고요. 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도 교통량의 변화도 많이 이끌어냈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던 패턴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 흐름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적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느새 40% 정도가 재택근무를 줄여버렸다라고 조사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가 거의 없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이요.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게 50. 그다음에 일정 부분 반대가 있었지만 세지는 않았다. 36. 강한 반대가 있었다. 10.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재택의 효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쪽도 있고 막상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오니까 업무 효율이 높다. 이런 또 기업 측의 입장도 팽팽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경제 뉴스를 뛰어넘어서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 패턴을 결정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실게요. 물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생활물가, 저희 10월달 물가지수하고 144개 생활물가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라면, 설탕, 우유 이런 7개 품목에 이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정부가요. 가공식품 물가 TF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라면,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별 전담 직원을 딱 지정해서 당신들은 물가 관리 전담하시오 라고 정부가 나서겠다는 건데 이른바 가공식품 물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수시로 가격 점검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네, 이명박 때 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재탕, 삼탕의 대책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요, 전담 직원도 정하고 전담 물가 관리 조사도 시키고
특별히 물가가 많이 오르는 품목만 따로 빼가지고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MB 물가 지수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따로 또 뽑아서 관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오히려 집중 관리하던 품목이 다른 품목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예, 관리에 실패하는 거죠. 전형적인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대책 아니냐. 전담 직원을 놓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수요단과 공급단에 걸쳐서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현재 시름을 앓고 있는데 저런 보여주기식 정책 이미 다 과거했어서 별 효력도 없다고 다 판단된 정책이 또 나오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네, 국내 최고의 최대의 재벌 삼성가죠. 삼성가가 12조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 2.6조를 매각한다는 소식이네요. 삼성 오너 일가가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다. 내야 하는 상속세의 약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주식 처분으로 조달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가 나왔는데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죠.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하나은행과 일단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주식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처분을 맡아주시오라고 맡겼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매도 지분의 약 0.5% 규모라고 하네요. 또 이게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종가로 보면 대충 한 2조 76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요. 삼성 오너 일가는 2020년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매년 상속세를 지금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납부했나 봤더니 일부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대출로 잡고 거기서 자금을 빌려서 분할 납부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이 정도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또는 팔기 싫다면요 대규모로 배당을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배당이익 받으려고 전체 모든 주식을 상대로 배당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는 뭐 매일 하니까요. 어쨌거나 상속받은 만큼 법에 따라서 상속세를 끝까지 내는지 저희가 한번 잘 보고요. 그 안에서 주주가치의 희석이라든지 불법 편법이나 탈법이나 꼼수가 있지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해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영업이익이 40%나 늘었다. 현금 보유가 역대 최고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니 뭐 저런 초대 글로벌 부자들의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금 보유가 역대 최고다라는 겁니다. 아니 워렌 버핏이 뭐 주식도 잘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높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요? 예, 당분간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 어쩌면 현재는 보수적으로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예, 현금 보유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워렌 버핏에게서 힌트를 얻어보시라고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5대 은행, 아까 우리가 5대 은행 얘기했는데 이제 5대 은행은 어딘지 아시겠죠?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서 60조가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계 대출을 최근 들어서 조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5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까지 60조, 올해 들어 60조가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은행 이익 중에서 기업 대출이 끌고 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야 은행 가서 대출 받자 이런 식으로 은행을 향한 발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은행이 10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 잔액이 764조입니다. 그래서 전월보다는 7조 9,850억, 대충 8조 늘었고요. 지난해 말에 비교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60조가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이 약 31조, 절반 정도 늘었고요. 중소기업 대출도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해서요, 약 28조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뭘까요? 대출이 늘면 연체가 느는 거 아니야라는 걸 봐야 되겠죠. 최근에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또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서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면 이 늘어난 대출 중에서 연체로 향해야 될 것들은 혹시 없나라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금감원에 따르면요, 8월 말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0.4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증가했다라는 거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체율이 증가했다. 대기업은 0.1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늘었고 중소기업이 0.55%로 0.06%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관련해서 연일 때리기를 하는 바람에 앞으로 은행 관련해서는 조금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 공적 이익을 좀 환원하는 측면에서 부담금을 늘려야 될 것이냐, 또는 횡재세를 낼 것이냐 등등등 시끄러운 것 같고, 이 와중에 은행의 천문학적 이익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 안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같이 늘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죠. 공매도 해소, 공매도 리스크 해소와 또 미국에서 올라오는 훈풍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쭉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특히 이제 알고 보니 코너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요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희가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